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은 참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좀처럼 강의를 잘 나가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우리 팀공무원들이 이런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회의 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 시장님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1년도에 제10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시고, 그 뒤에 경상북도청 행정사무관, 영양군수, 운동군수, 창원시장님을 거쳐서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을 하셨습니다. 내무부 기획관리실장님도 거치고 1996년도에는 총무처 장관으로 계셨습니다. 97년도에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97년도 역시 그 해에 63대 내무부 장관으로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이때부터 더 자원봉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대구 한국 자원봉사 포럼 회장도 역임하시고, 2002년부터 6년까지 제30대 대구광역시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뒤에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님도 하셨고,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님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의 중심을 맡아 하시던 분, 그 경험담만 들어도 며칠이 걸릴 겁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그래도 저희들 봉사활동에 상당히 유익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조 시장님을, 조혜영 시장님을 당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받은 조혜영입니다. 우리 다 정부미 출신이라서 동지간에 있어서 든든한 동지애를 느낍니다. 다 퇴직하셨으니까 이제 좀 지긋하신 분이시잖아요. 80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 때가 가시네. 대단하십니다. 70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거의 뭐 반에 가깝고 나머지 60대시죠. 예. 여사 참 오래 삽니다, 그죠? 제가 창녕조가에 우리 이 계통에서는 12대 주손이거든요. 주손인데, 그러면 우리 12대 족보가 원대 때 보니까 족보를 가지고 쭉 이제 단기로 서기로 환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딱 임진왜란 때 선조 때, 그러니까 우리 12대 조부부터 저한테까지 오는데 딱 360년, 우리 12대 조부 생년하고 제 생년이 360년 차이니까 한 세대가 30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딱 내려왔다. 근데 뭐 몇 살에 돌아가셨는가 한번 보니까 50 넘어 사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가까워 와가지고 우리 징조부님이 65세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98세인데 아직 건강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옛날에 우리는 참 먹고 살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양이 부족하고 거기다 또医療 이 시스템도 형편없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50 넘은 게 얼마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50 넘은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근래와 이제 우리가 경제 발전하고 투곡 작업도 달성하고 요새는 너무 뭐가 탈 아닙니까? 전부 비만이 병이고 운동 부족이 병이고 옛날에는 못 먹어가지고 자식 위에 미밥 들어가는 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죠. 그래서 참 이제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퇴직 공무원으로 정부 임원 든 사람들인데 이제 연금 받아가지고 이제 여생을 살아가는데 옛날 같으면은 제가 고향이 경산 와촌면 덕촌리 면 소재지. 어릴 때 이게 가만 보면은 마을이 한 100여 호 되는 마을인데 설 되면은 친척이 아니고 60 넘은 환갑 넘은 노인네 댁에는 다 세배 가잖아요. 여러분 10월 달 때 다 그러셨죠. 근데 우리 그 면 소재지 한 120, 30호 되는 마을에 환갑 넘은 노인이 4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니까 그게 1950년대 그하고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져요. 그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세대는 한 25년 내지 한 30년 부모 신세 치면서 배우고 자기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한 30여 년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한 30년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30년 나왔어요. 퇴직한 이후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은 60 넘으면 대충 다 막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상당히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점 몇 세, 여자가 한 82.9세 이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조금 더 오래 산대요. 근데 그거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뭐 이제 초전에 돌아가신 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고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은 기대 수명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최소 90은 넘습니다. 최소 90은 특별한 일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생을 새로 설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일하던 한 30여 년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조직 생활에 조직의 목표에 기여를 하고 또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애국심을 가지고 또 윤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참 보람있게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퇴직 후에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 진심으로 행복합니까? 걱정 없어요? 자식들 다 농사 잘 지어놓고 걱정 없지요? 경제적으로 뭐 연금 받으면 생활에 문제가 없고 특히 교직자 출신들은 부부 교직자들이 많아가 넉넉한 노후 생활이 보자요. 부부 다 연금 받으니까 제 친구들도 보니까 부부 교직자들이 제일 노년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롭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4대가 한 집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이제 추석인데 자식 손자 1년에 2분 그 설에 한번 추석에 한번 방학 때 한번 찾아주면 고맙고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찾아주면 고맙고 그건 덕이라고. 그럼 대체로 부부 둘이서 뭐 바깥걱정은 안 하고 살지만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젊고 조직 생활에서 쪼달릴 때는 그런 걸 깊이 생각 안 하고 대부분이 조직의 목표에 기여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퇴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뭘 향해서 살아가느냐. 이제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잠 잘 옵니까? 예? 잘 주무세요? 80 넘은 어르신들이 제일 잠을 잘 주무십니다.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사고, 그죠? 회식, 회면, 활동 이러면 건강한 건데, 노년이라는 것이 신체적인 이 활동이, 대사 활동이 이제 자꾸 노쇠에 가잖아요. 일반들이 노쇠에 가니까 잠도 잘 안 하고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적으로 잘 안 되거든. 또 식욕도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또 활동도 잘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오줌 매력만 막 못 참아가지고 아파트 밑에 와가지고 하단에 막 창피해도 줄 사고 들어가야지 방법 없을 때도 있어요. 그 참고 올라가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찔찔 하는데 왜 합니까? 사실 솔직하게 그런 경험 있지요. 이게 노년에 오는 신체적인 어떤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수련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뭘 위해서, 뭘 향해서 살아가느냐. 지금 60 기준으로 보면 향후 30년 이상을 뭘 향해서 살아가느냐. 사회적인 생산 활동에는 이제 30년 동안 새가 빠지도록 우리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년을 좀 누리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행복, 인간다운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좀 명상을 하고 이게 뭐냐, 이걸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삶이란 뭔가, 삶이란 살은 불사르다. 살려서 뭘 하느냐? 사랑을 나누는 것. 뭘 살아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삶이다. 이렇게 저는 요새 스스로 한번 그렇게 한번 정리를 내봤습니다. 록펠러, 미국의 세계 최대의 거부였던 록펠러 여러분 아시죠? 록펠러 차선순 혹시 읽어보신 분, 교직에 계신 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많이 읽어보셨겠죠. 록펠러는 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9살 때부터 돈벌이하러 나섰습니다. 오만 일을 다 하고 지독하게 해가지고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밀리언이어 그러면은 100만 불인데 요새 100만 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록펠러 시대의 백만장자라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근데 9살 때부터 생활 전선에 뛰들어가지고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US 오일, 그죠? US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을 하고 시독하게 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돼요, 당대에. 그런데 55세에 불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는 1년 시한부 선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병원에 이제 통원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 평소에는 잘 안 보이던 게 병원 현관 위에 딱 보니까 문구가 하나 떡 써 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성경의 한 구절이죠, 그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 문구가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는데 자기 전율을 느낍니다.
거기서 어떤 인간적인 깨달음을 거기서. 근데 마침 그 순간에 그 현판 밑에 바로 그 수부가 있는데 수부에서 어떤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사정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만 이제 그 휠체어 타고 들어보니까 그 어린 딸이 불치병에 아주 난치병에 걸렸는데 가만 애가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는 나가라 그러고 이 어머니는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내 딸을 좀 낫게 해달라고. 록펠러가 그 광경을 보고는 이설을 시켜서 그 병원비를 다 원래 해결을 다 했죠. 그리고 그 문구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있습니다. 기업가로서 아주 지독한 기업 사냥꾼, 짜린고비. 근데 이 순간부터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가지고 시카고 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선언받은 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냥 다 나고 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55세에 1년 시한부 선언을 받은 사람이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죠. 98세까지 살았죠. 여러분 기적 같죠? 근데 이게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요새 현대 뇌과학을 한 사람들이 새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사람이 막 운동을 한다든지 긴장을 강을 느낄 때 이럴 때 이제 소위 그 뭐죠? 엔돌핀이 돋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엔돌핀은 운동을 할 거 하고 막 이러면은 기쁘고 이럴 때 마라토너들이 자기에 빠진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뛰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한계를 넘으면 뇌에서 엔돌핀이 확 분비돼가지고 피로감이 확 사라지면서 아주 환상적인 자기 행복감을 보십니다. 그 엔돌핀. 이는 세포 속에 침입한 불순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뇌과학이 증명하는 바에 의하면 이 엔돌핀은 소위 아드레날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긴장할 때 나오는 거죠. 이거보다 200배의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뇌 분비 호르몬을 발견을 했는데 뇌과학들이 다이돌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이돌핀 이게 분비를 하면은 엔돌핀만 해도 몰핀의 200배의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몰핀의 200배의 진통 효과만으로 얘기했을 때도.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면 4,000배. 4,000배. 뭐 암이고 뭐고 다 죽이고. 만약 다이돌핀이 분비됐다. 그럼 다이돌핀은 어떤 경우에 분비가 되느냐? 고승이 선정에 들어가지고 깨우침을 느꼈을 때 예술가가 좋은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지극한 기쁨에 빠졌을 때 이럴 때 생기는 게 다이돌핀. 이 록펠러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는 그 글을 누구나 다 맞지만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다이돌핀이 발생한 게 아니겠는가. 그 후에 이제 그런 새로운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면서 봉사단체를 만들고 봉사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함으로써 이 불치병을 낯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 퇴직 후에 퇴직 전에도 공직생활 중에도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져서 많이 참여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조직 생활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됐을 때, 이게 그래서 많이 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 인간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앞으로 우리가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으로 가는 목표로 삼을 만하다. 삶이라는 것이 불살라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명상에 주제로 하면, 저는 요새 이걸 가지고 계속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퇴직 후에 이제 주로 봉사활동을 주로 하면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모금회 회장을 하면서 요새 건배 그거 뭐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연말이나 술자리에 앉으면 좋은 건배구호 재밌는 거 많이 만들고, 저는 인사불성이라는 건배구호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불성이니까 건배해가지고 술 많이 먹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정신이 온통 나가도록 마시자,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죠? 인사불성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 잔 마시자. 근데 인사불성을 이래 풀어놨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인간을 사랑하자. 불경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첫날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내립니다.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10계명의 우선한 저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현대인의 준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불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비로 세상 만인을 대해라. 유교에서는 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도 정말 사랑입니다. 인은 인지다는 측은지심이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맹자가 공자의 인을 그렇게 표현하죠. 인지다는 측은지심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과 나눔이 결국 자기 완성으로 가는 것이 길고 웰다잉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부처가 되는 길이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아직은 못 저기 여유가 좀 있는데, 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조금 노년이 심심치 않게 좀 참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다이돌핀까지는 몰라도 엔돌핀은 자주 여기서 보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니까 또 자원봉사 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축복받은 인생의 최종 목표를 위해서 건강한 걸음을 걷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원봉사의 영역에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사랑과 나눔, 사랑을 바탕으로 한 나눔인데, 자기 가진 것을 나누는, 크게 나누어 보면은 구호의 영역,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호의 영역, 국난의 영역, 재난을 당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은 정부만의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포항에 무슨 지진이 났다, 자원봉사들이 천국에서 몰려가서 돕지 않으면 정부만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 뭐 이런 등등 상인동 뭐 이 가스 폭발 사고 이런 등등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인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영역은 막 공공봉사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공공봉사의 영역. 청결, 질서, 눈 왔을 때 눈 치우는 거, 뭐 이런 거. 대구에 보면 모든 언론들이 대구에 눈 좀 왔는데 1년에 한 분 아니면 두 분, 고참 불편하는 게 한 분 아니면 두 분인데 모든 언론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때려요. 제가 시장 출신이라고 그런 말은 아니고 시가 방제 능력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눈도 제때 못 치운다. 이렇게 언론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제 제설차를 갖고 그 전문 인력을 1년 40일째 하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쓸 걸 그 비용을 써야 됩니까? 예? 솔직하게 비용 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뉴욕이나 북부 미국 이런 북부 유럽 이런 데에는 겨울 내내 눈이 쌓일 정도로 눈이 옵니다. 이런 데는 제설차를 가지고 또 그 방제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생존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대구 같은 이런 도시에 눈 왔는데 그 1년에 하루 쓰려고 제설차 그 비싼 차를 한 대가 됩니까 그게? 구청마다 한 대만 해도 한 4-5대 사야 되는데 그것도 그 운영 능력 돈이 얼마 듭니까? 그거보다 그냥 큰 길만 시에서 요만한 토령 뿌려가지고 해결해주고 뒷골목은 시민들이 스스로 1년에 한두 번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인 생활이고 비용 절감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총무처 장관하고 그 중간에 조금 쉬다가 이제 내무부 장관을 그 중간에 제가 새마을 중앙회장을 했는데 서울에도 눈이 오면은 사실 서울도 제설 능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무장관 할 때도 눈이 오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눈을 쓸거든요. 그리고 집 앞에 아파트 빌라 조그마한 데 살아 눈을 쓸거든요. 한날 눈을 떠 쓰는데 젊은 아줌마가 마트에 갔다 오는데 알을 딱 안고 이래 오면서 아저씨 우리 집 나오는데 옆에도 좀 쓸어주세요. 현직 내무장관이 눈술고 왔는데 젊은 아줌마가 여러 시키더라 이 말이죠. 서울은 열심히 해주면 나도 출근 시간이 돼서 안 되겠습니다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공공봉사의 영역 이런 것들 시민들이 조금씩 나서서 하면 참 우리가 좋은 사회, 안전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영역은 아마 공공행사를 지원하는 것.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뭐 유니버시아드 뭐 이런 등등 또 우리가 월드컵도 했고 또 동계올림픽도 전국의 자원봉사자 이런 것 일시에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 인력을 정부가 고용을 해서 한다면 그 비용이 정부의 부담이고 그는 국민 모두의 부담입니다. 이렇게 일시에 필요한 인력들, 일시에 다수 필요한 인력들 그런 부분들이 자원봉사의 영역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요새 삶이 어떻습니까? 자원봉사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요새 공무원들 굉장히 좀 정치인 다음으로 공무원들 욕먹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상당히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서울올림픽 우리가 88년도에 했죠.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8년도 이전에 84년도 올림픽이 LA 올림픽이고 고전 80년도 올림픽이 모스크바 올림픽이었습니다.
근데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 진영이 대부분 참여를 안 했죠. 동방 진영만 모인 올림픽이었고, 또 84년도 LA 올림픽은 그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을 비롯한 동방 세력들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반쪽 올림픽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 올림픽이 되면서 세계가 12년 만에 세계가 모이는 그런 올림픽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서울 올림픽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서구가 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요새도 가끔 이제 TV에서 보는 베트남에서 그 폭탄 맞고 소녀가 빨가벗고 화상 입고 이렇게 막 도망가는 베트남 전쟁 사진 보지 않습니까? 머리에 떠오르시죠? 그런 것처럼 한국은 6.25의 잿더미 속에서 난민들이 캔 천막중, 이런 게 세계인에 각인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88 올림픽 때, 그때 또 처음으로 칼라 TV를 통한 세계 중계가 되었어요. 올림픽이 역사상 처음으로 칼라 TV를 중계가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 또 우리가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중요한 그 IT 기술이 아니고, 올림픽을 통해서 보이는 우리나라의 방방 곳곳의 모습이, 아름답고 발전된 모습이 세계에 안타깝다. 그래서 세계가 감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은 세계사의 발전에 세 가지 기여를 했다. 첫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 1962년부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죠. 근데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에 기준년, 통계의 기준년도를 1960년으로 잡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78불, 100불도 아니고 호부 78불, 네? 호부 78불. 수출, 온 나라의 수출이 3,400만 불, 1억 불도 아니고 3,400불. 그게 60년도에 우리 통계 기준치입니다. 이랬던 나라를 우리가 6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5년도 약 30년, 33년 만에 만불 소득에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그 두 번째는 이러한 경제력의 토대 위에서 민주화까지 달성한 나라. 민주화까지 달성한 나라. 우리나라처럼 정치가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는 없죠. 세 번째는 88 올림픽을 통해서 88 올림픽의 소연방이 붕괴됐습니다. 88 올림픽 그 다음에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89년도였죠. 89년도 11월 7일인가? 글쎄, 이 컴퓨터 출력이 잘 안 돼요. 컴퓨터가 노후화 해가지고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이제 내가 베를린 장벽이 89년도에 무너지고, 그 전에 소연방이 해체됐지 않습니까? 소연방이 해체됨으로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수 있는 국제 여건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한국은 현대사의 세 가지 기회를 했다. 후진국의 희망, 후진국의 경제발전의 희망, 또 독재 정권에 시들리는 나라들에게 민주화의 희망, 그리고 공산주의의 종언, 이 세 가지 세계사에 기여를 했던 겁니다. 이 근저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78불 나라를, 만불 소득의 나라를 만들 때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인 찬탄한 그런 경제 발전의 장정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절대 국가 권리의 3대 원칙, 여러분들 다 공직생활에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버뜩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첫째는 중앙집권적.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중앙정부에 모아놓고 거기서 국가기본계획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전부 지방적으로 세분화해가지고 그거를 수행을 잘하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책의 지방화의 구현, 이게 지방정부의 당시의 역할이었어요. 중앙집권적인 국가관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 주도형, 민간 주도형이 아니고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 그러니까 세 번째는 효율지상주의, 능률지상주의. 하면 된다. 캔두 정신. 네? 뭐든지 목표를 세워놓고 큰 목표를 향해서 그냥 저돌적으로 해나가던 추진력. 이 근대 정부 주도적 발전에 기본적으로 한강의 기적에 기여한 세대가 바로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 공직자들.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이제 분점을 좀 내야 안 됩니까? 네? 본점만 가지고는 자꾸 막 영업이 평상을 하는데 본점 가지고 인력 관리도 다 잘 안 되고 또 이 시장을 여러 군데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 사정도 본점에만 다 앉아가 다 파악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장사 규모가 커지면 분점을 내야 되죠. 그래서 즉 지방 분권의 욕구가 90년대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적이기보다는 민간 주도적인 그런 발전입니다. 그리고 효율, 능률 지상주의보다는 평평을 중시하는 가치 기준의 변화. 이게 지금 이제 90년대 이후에 국가 관리의 통치 원리의 변화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옛날에 우리 못 살 때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스스로 자꾸 자문을 해요. 옛날에는 못 살아도 이웃끼리 담너머로 콩 한 쪽도 갈라먹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냥 만인에 대한 적인 것 같아요. 싸움 기술만 발전돼가지고 그냥 이건 저걸래 사회가 잘게 이익 집단으로 묶여가지고 투쟁의 사회가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 같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갈등 비용을 쭉 계산을 해놓은 걸 봅니다. OECD 제국 중에서 우리가 갈등 비용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갈등 비용이 1년으로 없어지는 게 갈등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위, 데모, 또 불법 시위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소모되는 교통비용, 교통 혼잡 비용, 경찰 진압 비용 이런 등등 다 포함됩니다. 국민 총 생산의 약 한 23%가 갈등 비용으로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요. 우리보다 갈등 비용이 더 높은 나라는 어디냐? 터키입니다. OECD 제국입니다. 근데 터키는 왜 높으냐? 그건 투르크족 저항군이 내전 상태에 있는 나라잖아요. 투르크족이 터키의 그 소수민족 북부의 국방에 있는 소수민족 독립운동을 하고 있죠. 정부하고 계속 지금 내전 상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전 상태의 나라니까 갈등 비용이 높은 거지. 내전도 아닌 나라에서 이렇게 갈등 비용이 국민 총 생산의 23~24%가 된다는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거 왜 이러냐? 저는 퇴직한 이후에 이 점을 참 곰곰이 깊이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나 세월호 사고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전체 사회의 발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생긴 어떤 그런 사고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과 마땅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걸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정도로 이렇게 갈등을 키울 이유가 있느냐. 뭐 이 생각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내심으로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과거에 너무 경제성장, 물질성장 위주로 국가 정책을 해오다 보니까 너무 이 시민사회의 윤리교육이 부족하다. 또 학교의 선생님들도 여기 한 60% 정도가 교육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에 따른 어떤 윤리, 가치 기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교육을 못 시킨 거 아니냐. 우리 정책 관료가 생각할 때에는 단순히 쉽게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간의 인식난다. 공산주의는 자살하게 되면 저절로 소멸되는 것이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큰 이유는 너무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를 통역사 창조를 통해서 급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갈등을 없애가면서 그걸 완충시키면서 발전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급속 성장의 어떤 그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초급속 성장이 갖고 오는 시간적 완충기대의 부족이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보역 갈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보수와 혁신의 갈등. 이거는 우리가 남북 구조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래서 이 보역구도 이건 뭐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짧게 그냥 그런 방법. 거기에 이 지역 갈등,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지역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부 갈등.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이런 네 가지 원인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갈등이 심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이와 관련해서 세계사적 측면에서 세계를 우리가 한번 또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을 하면 고용도 따라서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실업이라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지금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할 때 이기는 프로기사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요새는 이제 새로 인공지능까지 대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인공지능한테 이기는 프로기사가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의사라는 직업도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판사라는 직업도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판례, 법률 전문 다 입력을 시켜놓고 AI 시키면은 말이죠. 거기다 사람이 약간의 보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요새 스마트 공장이라고 뭐 독일에서 제4의 혁명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스마트 공장. 사람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럼 시스템, AI들이 다. 즉 세계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경제 파이는 자꾸 커져가고 경제 성장도 되는데 고용이 없이 지 혼자 성장. 그러면 그 파이를 누가 다 갖고 가느냐?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 나머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제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명사적인 위기는 뭐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중산층이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아주 가장 큰 부자와 나머지 90%의 극빈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반해서 사회주의가 이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운 현 정부가 상당히 분배 위주의 지금 정책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데, 혹시 자크 아탈리의 호모 노마드라는 책을 한 10년 전에 세계 지가를 올린 책인데 혹시 읽어보시고, 자크 아탈리라는 분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의 경제수석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주의 경제학자인데 미테랑 정부 10년 동안의 분배 위주의 형평성 위주의 경제정책을 쓰고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국가 부채 만들고 기업은 해외로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 자크 아탈리가 한탄을 하면서 쓴 책이 노마드라는 책입니다. 사회주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왜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본 이론이 뭡니까? 이상적이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소요에 따라 일하고. 사람이 다 타고난 능력이 다른데,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서 나눠가는 것이 아니라, 기여한 만큼 나눠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한 만큼 나눠갑니다. 이거는 사람이 모두 성인이면 가능한 일이죠. 천상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일한 만큼 그 소득을 갖고 와서 내 마누라, 내 새끼 좀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겠다.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잖아요. 여기에다가 인사불성을 이제 가미를 해야 제대로 된 사회가 되는 거라. 나누는 정신, 사랑의 정신을 나누는 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이상사회식은 현실 속에서 정책대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크 아탈리가 한탄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사회주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인간의 본질을 너무 잘못 봤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는 자크 아탈리의 결론이 또 그럽니다. 그럼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기술이 자꾸 발전되고 뛰어난 기술력 가지고 시장을 정리를 하고 그 소수가 다 가지고 가니까 이것도 또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 앞으로 정부의 기능은 점점 더 약해져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부 소수가 생산 활동을 하고 나머지 다수는 일자리도 없이 나머지는 그런 사회 공동체가 됐을 때 세금을 세계에서 10명의 부자가 세계 국부를 다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90%의 소득을 빼앗아가지고 국민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려고? 자기 전력을 다해서 생산하겠습니까? 내가 남는 일을 차지하기 위해서 99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99를 세금으로 빼줍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좀 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고소득층에게 중과를 한다는 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로 이게 뭐예요? 사랑과 나눔 정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재단을,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고 그래서 나누는 솔선참박. 과거의 자원봉사는 미국의 경우에 보면 연간 나눔운동에 참여를 했다. 그런 게 한 91% 국민이 참여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느냐? 최근의 통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7, 8년 전에 제가 제대로 활동할 시절에 보니까
한 3, 4%단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요거는 미국 기준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다. 절에 시주를 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미국 시민에 비해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극히 낮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점에서도 모자라는 말. 앞으로 자원봉사는 그런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진 자들이 노블리스 오브리지를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인류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문명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겠네요. 참 제가 오늘 얘기할 걸 좀 많이 정리를 해왔는데 하다 보니 얘기가 좀 늘어졌습니다.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 세계적인 IT 혁명을 이뤄가지고 세계 제1의 부호가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의 부인이 멜린다 게이츠입니다. 이 멜린다라는 부인은 영문가 출신도 아니고 미모가 뛰어난 분도 아니고 명문대학 출신도 아닙니다. 이 멜린다 게이츠는 빌 게이츠의 회사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평사원으로 취직을 한 평범한 전애였습니다. 근데 이분 심성이 천사예요. 근데 빌 게이츠가 눈이 뜨인 분인지 어떻게 그 평사원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의 눈에 띄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멜린다 게이츠가 재단을 만듭니다. 자원봉사 재단을 만들어서 멜린다 앤 빌 게이츠 그 남편 이름을 먼저 내세웠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봉사 재단을 이제 만들었는데 엄청난 돈을 우리가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세계 각국에서 봉사 신청을 받는데 봉사 신청을 받는데 그걸 서류 심사해서 보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멜린다 게이츠, 빌 게이츠는 못 가죠. 멜린다 게이츠가 그 현장에 아프리카에 가서 보고 어떻게 도와줘야 제대로 도와주는 그 방법을 찾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돈 덕복 적고 중간에 세는 게 받는 게 보통인 거잖아요. 이게 멜린다 게이츠의 청사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같이 생활합니다. 일주일에 열흘로 같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일요보험입니까? 식량인가? 식량은 뭔가? 그걸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종목별로 그래서 이 빌 게이츠의 재단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재단의 규약이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두 분 사망 후에 10년 내에 그돈 다 쓰고 재단은 그냥 배불리고 두지 않겠다. 적어도 자기가 조성한 재원은 10년 내에 다 쓰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 제2번째 부자 있잖아요. 워렌 버핏 아시죠 여러분? 증권왕. 이 워렌 버핏은 자기 재산의 90%를 사회 헌원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 아마 한 30~40%는 이미 이행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자기 딸이 만든 재단이 봉사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10%밖에 안 되는 자기 출연금의 90%를 빌 게이츠 재단에 내놨습니다. 기자들이 물어요. 왜 자기 딸이 하는 재단이 있는데 빌 게이츠 재단에 내놨는데 비리 잘하니까. 됐죠? 세계 부호들이 이렇게만 나간다면 문명사적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될 거냐? AI가 이렇게 발전되고 스마트폰이 범람되고 사람이 제조업 생산적인 데는 일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뭘로 먹여야 됩니다.
사람이 나태해지고 도덕적인 모랄 해저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정책,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얘기는 사람의 심성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엔터테인먼트, 문화산업을 창조합니다. 저는 지금 현 시장님한테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멀리 내다보고 제조업에서 일자리 없어지는 그 인력을 어디다 쓸 거냐. 문화산업의 일자리를 찾아야 그 지금 많다 싶어도 공연장도 만들고, 거리 공연장도 만들고, 예술회관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여력이 있는 대로 지금 그쪽에다 잘 투자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10%, 20%, 인류의 한 10%, 20%가 제조업, 이식주를 해결하는 쪽에 노력하는 그걸 가지고 전부 나눌 수 있게 사람들이 건강한 문화활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와 그리고 정신적인 양식을 만들어가자. 또 이 금제에는 자원봉사 정신이 깃들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뭐? 인사불설, 코앞에 뜯어지도록 마셔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어제와 내일 주제에 맞게 다양한 예를 들어가시면서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인사불성, 사람과 나누고 우리 조 시장님 나이처럼 보이십니다. 아주 이빨 청춘 같습니다. 인사불성 우리 봉사단은 자문위원님으로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조혜영 시장님은 앞으로 우리 자문위원으로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영광을 해주신 조혜영 시장님께 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